1998년 대구의 겨울은 유난히도 칼날 같았습니다. 섬유 공장 담벼락을 휘감아 도는 바람 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처럼 스산하게 들려왔죠. 공장 안을 가득 채웠던 기계들의 요란한 굉음도,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도 그날따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박수길 부장의 손에는 그의 23년 청춘과 맞바꾼 얇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살갗을 베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20살 갓 제대한 청년 박수길이 처음 이 공장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희망의 교향곡처럼 들렸고,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은 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 기계를 살피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공장에 불을 끄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공장은 집이었고 삶 그 자체였습니다. 수길 씨, 정말 미안하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힘없이 내뱉는 공장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수길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 전체가 휘청이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한낱 개인의 억울함과 절망은 먼지처럼 가벼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달아빠진 자신의 구두코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든 공장 문을 등지고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익숙했던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 대신 차갑고 건조한 겨울 공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거리, 매일 지나치던 상점들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에게 이제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현숙이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얼른 씻고 와요. 아들이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한 손 사왔어.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다시 가슴속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에 둘러앉아 아들과 아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동네에서 벌어진 소소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습니다. 수길은 밥알을 기계적으로 씹어넘기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살을 발라 아들의 밥 위에 올려주면서도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자신은 이 단란한 저녁상에 앉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밤을 꼴딱 지새웠습니다. 천장이 거대한 무덤처럼 그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장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는, 아들 학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평생을 버텨왔는데 이제 그 갑옷이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그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출근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공장이 아닌 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홀로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란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박수길이라는 한 남자의 세상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파기도 합니다. 수길에게 시간은 후자였습니다. 실직 후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오늘도 할 일이 없다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억지로 몇 술 뜨고 나면 텅 빈 하루가 막막하게 펼쳐졌습니다. 신문이란 신문은 모조리 뒤져가며 구인 광고를 찾아봤지만 40 후반에 그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면접 기회라도 얻어 찾아가 보면 자신보다 한참은 젊은 사람들 틈에서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세상이 자신만 쏙 빼놓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아내 현숙이 몰래 시작한 식당 허드렛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아들의 낡은 운동화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 된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는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곰팡내로 가득한 창고를 정리하던 수길의 손에 무언가 툭 걸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검은색 재봉틀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왔던, 하지만 아이를 낳고 살림에 쫓기면서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둔 지 10년도 더 된 물건이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쓸어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재봉틀을 보는 순간 수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적 어머니는 늘 안방 아랫목에 재봉틀을 놓고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던 재봉틀 소리는 어린 수길에게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자투리 1000조각들을 모아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기도 하셨고 낡은 옷을 수선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수길은 그런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바늘을 움직여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을 때 어머니는 우리 아들, 손재주가 꼭 나를 닮았네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칭찬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한동안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바느질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아련하고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재봉틀을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뻑뻑한 바퀴에 기름을 치고 먼지를 닦아내자 재봉틀은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무엇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에라도 몰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자신의 낡은 와이셔츠를 꺼내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재봉틀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페달을 밟는 발에 힘 조절이 되지 않아 바늘이 부러지기도 하고 실이 엉망으로 엉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르륵, 드르륵 마침내 재봉틀은 예전의 그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엉성했지만 셔츠 조각들은 그의 손에서 네모난 주머니 모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수길은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불안감과 절망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는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메말랐던 그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낡은 재봉틀은 박수길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수길에게는 비밀스러운 밤의 의식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자정이 되면 그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낡은 재봉틀 앞에 앉는 그 시간은 온전히 그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낮 동안 그를 짓눌렀던 가장의 무게, 실직자의 불안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외로움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옷가지를 수선하는 정도였지만 그의 손길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 그는 헌책방을 뒤져 낡은 바느질 책을 구해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실린 도안을 따라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게 정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낡고해진 청바지는 튼튼하고 멋스러운 가방으로 다시 태어났고, 빛바랜 꽃무늬 원피스는 아기자기한 컵 받침과 냄비 받침으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의 자투리 천을 이어 붙여 만드는 조각보에 매료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과 색을 가진 천 조각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빨간색 천 옆에 파란색 천을 대보고 꽃무늬 옆에 줄무늬를 놓아보며 색과 패턴의 조화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엉망으로 헝클어진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시 꿰매어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우는 재봉틀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된 그가 내는 유일한 목소리였고, 멈춰버린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고동 소리였습니다. 재봉틀 페달을 밟는 발끝에, 천을 잡은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시간은 날개를 단 듯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이면 그는 밤새 만든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왜 숨겨야 하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비밀스러운 행위가 남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 큰 사내가, 그것도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바느질이나 하고 있다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아내의 실망한 얼굴이 눈앞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은 방은 세상에 없는 비밀의 공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작은 방의 장롱 안에는 그가 밤새 만든 작품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형형색색의 조각보, 아기자기한 주머니, 튼튼한 천 가방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홀로 버텨낸 절망의 시간들이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의 눈물과 한숨이 스며든 기록이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무기력한 실직자 박수길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는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땀 한 땀 희망을 꿰매는 그의 모습은 마치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 곰과도 같았습니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아갈 용기는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깊은 정적이 내려앉은 새벽이었습니다. 박수길은 작은 방에서 재봉틀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작업에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푸른색 계열의 천 조각들을 이어 붙여 마치 깊은 밤바다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고 있었죠.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인 재봉틀 소리가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하고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너무나 작업에 몰두했던 탓일까요? 수길은 그 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잠결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던 아내 현숙은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에 방에 불이 왜 켜져 있지? 의아한 마음에 그녀는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현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 수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작은 천 조각들을 섬세하게 다루는 모습, 작업에 깊이 몰두한 그의 진지한 옆모습은 현숙에게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방 한쪽에 쌓여있는 알록달록한 천 더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남편이 밤새 만들었을 고운 조각보와 가방, 작은 소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숙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실직 후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을 어떻게 홀로 견뎌왔는지를 말입니다. 저 천 조각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흘렸을 피눈물이었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현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만 보며 속으로 원망하고 답답해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숙은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닦아내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제야 인기척을 느낀 수길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 안 잤어? 이건 그게 아니고.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작업하던 천 뒤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정직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걸 혼자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쁜 걸 만들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수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남편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다 괜찮아. 당신 솜씨, 어머니께 물려받은 귀한 보물이잖아요. 이거 우리 같이 해봐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굳게 닫혀있던 수길의 감정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과 외로움, 두려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을 밝히던 희미한 불빛 아래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 현숙의 따뜻한 지지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바느질할 필요가 없어진 수길은 마치 날개를 단 듯 했습니다.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헛된 꿈이라며 손사래를 쳤던 수길도 당신 손재주는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요라며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아내의 모습에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돈을 탈탈 털어 대구에서 가장 크고 활기 넘치는 서문시장의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꿈을 펼치기에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수길은 며칠 밤을 새워 직접 가게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수길의 공방. 투박한 글씨체였지만 그의 인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부부가 밤새 만든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수길이 만든 조각보와 천가방, 그리고 현숙이 고운 색실로 술을 놓은 작은 소품들이 어우러져 제법 그럴듯한 공방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 수길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나 절망의 나날을 보낸 지 1년여 만이었습니다. 가게를 연다고 해서 당장 손님들이 몰려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가게 안을 기웃거리기만 할 뿐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수길의 마음이 다시 약해지려 할 때마다 현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그녀는 넉살 좋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가게를 홍보했고, 수길은 묵묵히 가게 안쪽에 앉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꼼꼼한 바느질 솜씨는 숨길 수 없는 빛과 같았습니다. 우연히 가게에 들렀던 한 손님이 그의 조각보를 사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간 손님은 이렇게 꼼꼼하고 색감이 고운 조각보는 처음 본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수길의 공방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생겨났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도 함께 사가는 듯 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섬세한 바느질을 하는 중년 남자의 모습, 그리고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아내의 모습에 사람들은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길의 공방은 이제 서문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겼고, 그의 작품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바느질 교실도 열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수길은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운 소리입니다. 창밖으로는 활기찬 시장의 풍경이 펼쳐져 있고, 가게 안에는 그의 아내와 수강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는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그때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정년퇴직을 하고 공장에서 보낸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며 소일거리나 찾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은 그에게서 평생을 바친 직장이라는 첫 번째 인생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그에게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었고, 아내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IMF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길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바늘과 실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